그래서 오늘 저 BLT 특허 법률사무소에 엄정은 변리사님을 모시고 스타트업의 특허 전략 관련해서 그 세미나를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혹시 그냥 단순 제조를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여기? 대부분 뭔가 PCB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코딩을 하시는 아이템이죠? 그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특허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은 어차피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신규성이 어쩌고 진보성이 어쩌고 뭐 이런 내용들은 뭐 그런 이제 다른 변리사님이 하는 그런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변리사 시험 보실 거 아니니까. 제 간단한 이력이고요. 저는 뭐 에트리에서 그 특허 전담 교수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바빠져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B2G 쪽의 솔루션이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조달청 우수 제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관에 납품하는 소프트웨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가능하니까 그냥 조달청 그러면은 뭔가 물건을 납품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소프트웨어 납품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14년부터는 이제 엔젤 투자 시작을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데는 한 18군데 그리고 컴퍼니비라는 엑셀레이터를 만들어서 한 게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론적인 거 좀 쉽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니까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이 지재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출원 당시에는 쓸모가 거의 제로예요. 우리 출원했어요 그러면은 심사 VC나 뭐 심사역들이 그렇군요. 그럽니다. 왜냐면 출원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업 아이템이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사업 아이템이 잘 될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정답.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제 시장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 아이링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장지태 대표님이 아이링이라고 하는 거를 만든 게 2011년도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만들고 나서 결국에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핑할 때도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떨어뜨릴 그 가능성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애들 유튜브 보여줄 때도 이렇게 세워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인기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경쟁자들이 똑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특허 상표 디자인으로 보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경쟁사인 슈피겐도 이거 비슷하게 만들려다가 보통 근데 어쨌든 이제 경쟁사들이 똑같은 거를 만들고 싶어 해요. 왜냐면 돈이 되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이 기술의 핵심은 적당히 뻑뻑함이에요. 적당히 뻑뻑함. 오리지널 아이링을 써보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비슷하게 카피한 분들은 이걸 갖다가 이제 만들었는데 한 이틀 지나면 낭창낭창해져요. 그래서 애들 유튜브를 못 보여줘요. 얘가 들어놓거든요. 근데 이제 장지태 대표님이 만든 거를 이제 키프리스라고 하는 특허 검색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발명자 또는 출원인의 장진태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모바일 사이트도 있어요. 키프리스.or.kr 웹브라우저에서 접속하시면 특허 상표 디자인 다 검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서비스 이름 상표 검색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비스 이름을 검색했는데 비슷한 애가 나왔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서비스 이름을 바꿔야 돼요. 동일 분야라면 이게 이제 류가 있어요.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상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키프리스.or.kr 가셔가지고 그 검색을 꼭 해보시고 본격적인 사업 본궤도에 올라가기 전에 회사 이름 또는 서비스 이름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링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강력한 게 바로 상표예요. 아이링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상표 등록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전 세계 50개국에 상표 출연해줬어요. 그래서 아이링을 검색하면 얘만 나와야 돼요.
이게 연관 검색으로 해가지고 그 검색어 어뷰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이링을 검색했을 때 이제 내게 나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경쟁사들은. 그래서 그것도 잡아낼 수 있어요, 상표권으로. 그래서 이 아이링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암기하기 쉽기 때문에,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에 이 회사 이름은 억스코리아예요. AAUXX라고 거의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이링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워낙에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마블, 디즈니 이런 데랑 콜라보레이션해서 CES 때 부스도 엄청 크게 나와요. 매출액은 거의 한 300억. 요거 하나. 그래서 그게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 출원을 하셔가지고 이제 요 형상, 고리 형상, 그다음에 후크의 형상, 요걸 이용한 거치대도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디자인 출원해서 경쟁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출액을 지켜내는데 IP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존에 제 강의에 없던 내용인데 저희가 특허사무소 하면서 이제 굳이 대기업 영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변리사들은 이제 대기업 특허 담당자한테 가가지고 이제 좀 친하게 지내고 뭐 밥도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이제 클래식한 영업 방식인데, 저희는 스타트업들이랑 처음부터 같이 계속 이제 어떤 강의라든가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해가지고 언젠가는 잘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회사가 저희 고객사 중에 이제 첫 번째 상장사가 됐죠. 그래서 기술특례 상장으로 상장을 한 회사고, 이 아이템은 그 네오팩트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작년 11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하고 그다음에 VC들 돈 좀 재밌게 벌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 회사가 또 그 노인분들의 그 중풍, 그러니까 뇌졸중 재활 훈련용 스마트 글러브를 만들어서 이제 안드로이드나 뭐 그런 패드랑 연동해가지고 재활 훈련을 해서 이제 인지적인 그런 향상, 그다음에 운동 능력 향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헬스케어 규제가 굉장히 심한데 뭐 시기적절하게 때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글러브를 착용을 해줬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주목도 많이 받았고 특허를 거의 한 40개, 50개 이렇게 같이 만들어줬고요. 특허라고 하는 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 뭐 이 아이디어는 전 세계에서 네오팩트가 최초로 낸 거는 아니에요. 미국에도 이런 어떤 그 손의 어떤 움직임을 디텍팅하는 디바이스들이 그 전에도 있었어요. 모션 디텍팅 쪽에서.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제 잘 만들어가지고 기구적으로 차별화도 시키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게임 소프트웨어에서의 이런 인디케이션 바 이런 것들을 이제 특허로 발굴을 해냈죠. 그래서 저희 쪽이랑 일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제가 강의를 이렇게 많이 다니니까 그런 이제 문의 같은 게 많은데,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을 제일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변리사랑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쁘거나 너무 정신없거나 뭐 그런 변리사들은 사실은 이제 주로 대기업이 입금이 잘 되니까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는데,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하는 변리사나 아니면 조금 규모가 어느 정도 이제 소규모인 특허사무소랑 일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더 자기를 잘 알아줄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네오팩트랑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기 때문에 요런 게 특허가 된다라는 걸 엔지니어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그래서 인디케이션 특허를 받아내가지고 다른 회사들은 이 게임이랑 어떤 운동 디바이스랑 이렇게 연동해서 할 때 이 인디케이션 바,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사람한테는 성공 판정을 쉽게 주기 위해서 인디케이션 바의 성공 에어리어를 넓게 주고요. 이게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난이도를 올려야 되니까 이 인디케이션 바의 폭을 좁게 해주고요. 그 내용이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보면은 그 우선심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선심사, 일괄심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해서 여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2015년 3월 3일 날 출원한 게 2015년 7월 27일 날 등록이 됐어요. 4개월 만에. 그래서 이 특허들은
네오팩트가 그때 당시에 이제 시리즈 A 라운드를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등록을 빨리 받아야 된다 해서 저희가 좀 그 급행료 좀 내고 이렇게 진행을 해준 케이스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술 신용 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TCB 등급 평가라고 하는 건데 기술 신용 등급 평가 TCB. 그래서 기술 신용 평가를 하는 기관들이 정해져 있어요. 뭐 이크레더블, 그다음에 나이스 DMB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거나 또는 기술 특례 상장을 하거나 그때 요 리포트를 반드시 요구를 해요.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 평가를 T4 등급 이상을 평가를 2개를 받아야 돼요. 기술 특례 상장을 하려면. 그래서 요거를 잘 받아가지고 근데 이 평가 항목들이 보면은 굉장히 다른 항목들은 주관적이에요, 되게. 근데 이 특허 포트폴리오의 어떤 탄탄함, 양이나 질이나 그래서 그 여기가 잘 받으면 요 주변의 항목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특허 포트폴리오에 신경 써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IPO를 간다라고 했을 때 요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기술 특례 상장 제도에 관해서 이제 그 정리를 한 건데 제가 그래서 요거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 특례 상장 준비 중이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 프로세스에 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나오는 그 보고서가 바로 여기에서 T4 등급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2개 기관 이상에서 받아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네오팩트가 상장이 돼서 저는 진짜 엄청 뿌듯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네오팩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초기 멤버들이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 팀워크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템도 중요하겠지만 그 회사의 팀워크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통은 투자 받고 나면 이제 투자자들이 야 CFO는 누구로 해, 누구는 뭐로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임원진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오팩트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훌륭한 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별로 없었고 하여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네오팩트가 기술특례 상장 준비하면서 IR 했던 그 자료 중에 일부예요. IR은 이제 그 보통 스타트업들 보면은 데모데이 가가지고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의도 증권거래소나 아니면은 어떤 여의도의 어느 뭐 위치를 딱 잡아서 이제 투자사들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회사 이제 상장할 건데 상장 목표가가 얼마고 그다음에 어떤 아이템이고 이거 설명하는 정말 정말 빡센 자리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료고 이게 이제 저희가 도와드린 자료. 그러니까 어느 제품에 어떤 특허가 릴레이트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호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 제품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이 세 가지 제품이 어떤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저희 정태균 변리사가 이제 좀 서포트를 해서 잘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국 진출 계획도 이 회사의 이제 IR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고 그래서 미국 특허가 이렇게 준비돼 있다. 당연히 투자자들이 설득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원격 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격 진료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원격 의료 되고요. 개인들이 이걸 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병원에서 이걸 사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몇 개 팔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헬스케어 쪽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저하고 특별 면담을 하셔도 될 정도로 우리나라 그 규제라고 하는 게 푼다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미국에 다이렉트 진출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공시한 자료에 의하면은 미국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아예 병원을 차려서 그거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원격 진료가 다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미국에서는 이 그 아까 장갑 디바이스를 월 99불에 팔고 있어요. 그래서 월 매출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시장을 항상 생각하시고 그걸 어떻게 접근할지 그다음에 그걸 위한 준비되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이거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다른 회사 케이스인데 마이너스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상장을 하려고 하시든 아니면은 회사를 M&A를 시키려고 하시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기술특례 상장 하려고 그랬는데 특허 소송이 걸린 거예요. 이 회사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이 걸린 거예요. 그럼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에 대한 베어리어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경쟁사들이 와 똑같은 거 만들어도 돼요. 그래가지고 기술특례 상장이 좌절되고 이제 나머지 다른 루트로 상장 준비를 하게 된 케이스고 M&A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M&A 할 때도 M&A가 되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경쟁사에서 저 회사는 우리보다 특허 출원이 느린데? 라고 하면서 옆에서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M&A가 빠그라집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은 특허가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뭐 나중에 소송에서 막 뭐 카피 뜬 거를 갖다가 내가 잡아내가지고 막 이렇게 소송해가지고 돈 받아야지. 그것도 좋은데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면은 재수 없으면 10년 가요. 소송만. 그래서 그거는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는 그게 맞는 루트긴 한데 그 전에 지금 벌써 나온 얘기만 해도 이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거 이제 제가 엔젤 투자인 케이스고 왜 특허를 내는가? 그러니까 특허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하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독점 허여 시스템이에요. 독점은 사실은 자본주의 원래 애덤 스미스 때는 독점이 원래 허용이 됐었던 시절이에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때는 원래는 독점을 하든 말든 그냥 시장이 알아서 컨트롤한다라는 그런 주의였는데, 근데 그러다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독점 금지법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생긴 게 특허법이에요. 영국에서. 그래서 특허를 잘 내면 그 법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독점 수단이다. 그래서 비행기 혼자 탈 수 있다. 시장 혼자 몰 수 있다. 근데 왜 특허 경영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모든 사업 영역에 특허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전 변리사니까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변리사 출신의 엑셀러레이터 이제 컴퍼니 B의 대표이기도 한데 이게 보니까 창업에는 3가지 종류의 창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기술 창업, 두 번째가 서비스 창업, 세 번째가 문화 창업. 이거 이외의 창업은 사채 창업, 금융업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 영역은 아니고. 자, 근데 기술 창업은 특허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서비스 창업은 특허보다는 열정, 스피드. 앱 만드는데 1년 반 걸리고 그러면 서비스 창업 하지 마세요. 서비스 창업은요 무조건 스피드예요. 그리고 상표. 배달의 민족이 상표 엄청 많이 내요. 배달의 민족, 배민 라이더스, 그 다음에 배민 로봇, 뭐 상표로 그냥 쫙 도배되어 있어요. 배달의 민족. 브랜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리고 서비스 퀄리티에 대한 유지, 이거 되게 중요하고. 하여튼 서비스 창업은 그래요. 세 번째, 문화 창업. 문화 창업은 자신만의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팬덤을 어떻게 관리하고 팬덤을 어떻게 키우는가. BTS,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세 번째, 문화 창업에서는 저작권이 되게 중요해요. 저작권 관리를 잘못하면 뽀로로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술 창업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나머지 2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기술 창업에서는 특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지나갔고, 자 2번 특허가 없는 영역에서는 원가 절감에 의한 가격 경쟁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야근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야근은 못하게 됐지만 이제 야근해도 되긴 하는데 52시간 넘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게 왜 그러냐면 제 친한 후배 중에 데일밴드 집 아들이 있어요. 네, 여기 안성에 공장이 있는데 데일밴드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서 데일밴드를 생산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데일밴드 하나당 10원에 팔고 있는데,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근데 경쟁사가 8원에 팔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일밴드 특허권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10년 지나고 나서 소멸됐어요. 특허는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예요. 그리고 매년 연차료 내야 돼요. 연차료 내지 않으면 그 특허를 소멸시켜요. 모든 나라에서 똑같아요.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줬던 독점권을 해제시키는 게 사회 발전을 위해서 좋아요. 하지만 그러면은 발명자들한테 모티브를 못 주기 때문에 특허 제도가 생기고, 그래서 매년 연체료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를 유지할 의사가 없으니까 소멸. 그러면 아무나 하셔도 돼요.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까 키프리스를 보시고 여러분 거랑 비슷한 아이템을 보시고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멸된 특허를 보시고 참조하세요. 문제되지 않아요. 소멸됐기 때문에. 자, 근데 그렇게 특허가 없는 영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옆에 공장에서 더 싸게 파는데. 그러니까 방법은 7원 아니면 6원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야근해야 돼요. 더 싼 노동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발명을 만들어서 독점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애들이 이걸 기가 막히게 잘해요. 독일, 프랑스. 이 애들이 이걸 기가 막히게 잘해요. 영국은 금융을 발전시켰고, 독일, 프랑스는 그래서 걔네가 적게 일해도 좋은 퀄리티의 강력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특허법 제도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 특허법 제도가 일본에 왔다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 게 우리나라 특허법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독일 특허법이랑 좀 약간 연관성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사용되는 그런 그 어떤 SS 포인트를 좀 봤는데, 투자 유치할 때 그 VC들한테 내가 독점하고 있는 아이템이 요 영역입니다라고 청구함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상한 변리사 만나가지고 또는 변리사가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요즘에 가짜 변리사 되게 많아요. 심지어 그 변리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분의 명의를 대여해가지고 변리사가 아닌데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유령 변리사라고 합니다. 돌아가셨는데 대리를 해요. 물론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청광이 개떡이 되면요, 그러면은 VC들도 그걸 요즘에 봐요. 그래서 VC들도 그걸 볼 줄 알아요. 왜냐면 제가 강의를 하니까. 제가 VC들한테 강의를 하니까. 심사역들이 제 강의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케팅. 특허받은 땡땡땡 기술.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바로 여기 별이 5개. 장수도 침대. 그 회장님은 마케팅도 잘하시고요. 특허 전략도 좋아요. 그 장수도 침대가 실용신안을 한 20개 막 잔뜩 받은 다음에 그거를, 장수돌 침대는 운전하다가 보면은 빨간 트럭 만나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회장님 얼굴이 있고, 근데 거기 실용신안 번호 막 써있고 그랬어요. 지금은 안 써있는데 만료가 됐어. 아무튼 그것도 있고, 이삭 토스트 아시죠? 이삭 토스트 가시면 간판에 소스 특허 제 몇 번 이렇게 써있어. 소스 특허라는 말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 근데 키위 소스에 대해서 특허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봤지. 내용 봤는데 청광이 권리 범위가 되게 약해요. 조금. 근데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잘 쓰셨어. 그리고 그 네이버에서 특허받은 계란말이 해가지고 검색해보세요. 특허받은 계란말이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면 제가 나옵니다. 그 부산에 이원석이라고 제가 그 훈련 받을 때 그 조교였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부산에서 이제 계란말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형님아 나 이거 좀 특허 되나 막 이랬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계란말이를 특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레시피를 쫙 정리해가지고 특허받은 계란말이 해가지고 특허를 받아줬어요. 받아주고, 야 원석아 이거 특허증을 갖다가 사람 키만큼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너네 가게에 걸어. 그 다음부터는 그 계란말이가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부산 연산동이랑 그 서면이랑 해가지고 직영점이 한 6개가 생겼어요. 골치기라고 하는 실내 포장마차. 그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에 쓰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허받은 뭐 이러면은 관심은 있어요. 우리 홈쇼핑 보면은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점인데 사실 지금은 오히려 안 하면은 마이너스인 거죠. 왜냐면 다른 애들이 다 특허를 받아놨으니까 몇 개씩. 그리고 인증,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할 때 당연히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능 인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필요 없지만
근데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금 확보, 이게 새로 생긴 제도인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새로 생긴 제도예요. 그래서 특허 담보 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도 이걸 하는데 은행들이 자신 없어 해. 왜냐면 은행들이 특허 청구항을 잘 해석을 잘 못하시거든. 그래서 요즘에 은행에서 변리사들을 채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 이 특허로 이거 대출이 가능할까? 이거 이제 은행 안에 있는 변리사들이 판단을 합니다. 일단 그렇고 문제는 이거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마세요. 특허 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5억을 담보 대출해 주지 않아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말이랑 대치되는 말이지만 그래요. 왜냐면 은행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허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허 출원일로부터 거의 한 1년 반 뒤면은 등록증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1년 반 안에 그 아이템에 관한 시장이 생기느냐? 노예요. 노. 겨우 특허 출원하고 나서 겨우겨우 제품 디자인하고 기구 설계하고 뭐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뭐 하여튼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 프로토타입 만들고 등등등 하면은 1년 반 뒤에 겨우겨우 출시해요. 겨우겨우. 그러니까 시장이 그때 생기진 않는다고. 등록증이 나올 당시에 시장이 생기진 않아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마케팅하고 열심히 알리고 열심히 영업하면 그 다음부터 이거 좀 돈 좀 되나? 그러면서 시장이 생기면서 경쟁사들이 똑같은 거 만들고 싶어. 그러면서 비슷한 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은행들은 대출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는 프로덕트를 지키는 특허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대출해줘요. 뭐 최대 30억까지 해주는 걸 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팀원 영입할 때 팀원한테 특허증을 보여주면 돼요. 팀원 후보한테. 그러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이걸 특허를 받았고 이게 뭐 어느 정도 뭐 배리어가 되니까 우리 팀에 합류해서 열심히 하자. 그런 거 가능합니다. 일단 그 보유 특허 수가 주가에 비례한다라는 데이터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장사들 가운데 기술 테마주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보유 주가 향상을 위해서 특허를 이렇게 내고 있고 유튜브에서 특급 열차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나옵니다. 너무 홍보 위주의 강의라서 죄송한데 그 특허로 급등주 열심히 찾아보자라는 아시아경제신문이랑 같이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근데 하여튼 그 특허 수랑 주가의 그 우상향 그 비율이랑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낸 그래프인데 어떤 출원량이랑 그 시장의 동향이 일치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지 않는데 왜 특허 출원하겠어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OLED Evaporation 디바이스에 관한 그런 특허 동향인데 이게 이제 급상승하는 거에 뉴스 데이터를 붙여보니까 어떤 그런 시그널이 될 만한 그런 뉴스들이 특허랑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뭐 시리즈 A를 넘었다라고 했을 때 꼭 필요한 건데 뭐냐면 경쟁사 분석이에요. 그래서 경쟁사 분석을 경쟁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쟁사의 특허 현황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쫙 비교를 해서 2006년도 당시에는 경쟁사가 이 OLED 증착 장비에 대해서 출원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2010년도 가보니까 거의 출원을 안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경쟁사는 이 OLED 증착 장비에 관해서 사업을 접었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강의에서 가장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이 페이지는 반드시 실습도 해보셔야 되는 게 청구항의 구조에 관한 겁니다. 제가 계속 청구항이라고 얘기를 계속 많이 하잖아요. 특허 명세서 이게 아니라 청구항. 청구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발명을 말로 풀어 쓴 내용이고요. 발명의 효과, 뭐 아니면 발명의 아름다움 뭐 이런 거 쓰는 거 절대 아니고요. 발명의 구성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발명의 구성. 물론 효과를 좀 넣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발명의 구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이 구성 요소가 바로 A, B, C예요. 그래서 이건 A, B, C로 된 무슨 장치예요. A 단계, B 단계, C 단계로 이루어진 무슨 프로그램 이것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발명이 담겨 있는 거고 청구항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런 구성의 발명을 했으니 특허청 너가 심사해서 내게 새롭다면 그러면은 내 발명의 구성에 대해서는 나한테만 독점권을 줘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청구항이에요. 자 그러면은 특허 명세서를 여러분들이 변리사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가지고 특허 명세서를 받았어. 내 발명을 이렇게 일단 상담하고 충분히 잘 설명해야 돼요. 변리사한테 충분히 잘 설명을 하고 이거 해가지고 받았는데 일단은 헉할 거예요. 왜냐면 거의 한 40페이지 될 거거든. 그래서 나는 한 한두 페이지 해가지고 이렇게 드렸는데 40페이지로 만들었어. 그게 변리사의 능력이에요. 근데 거기서 바빠 죽겠는데 이걸 언제 리뷰하지? 나 저녁에 술 먹으면서 영업해야 되는데 언제 이거 언제 리뷰하지?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데. 그러다가 이제 리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 진짜 리뷰해야 돼요. 근데 그 40페이지 내용 중에 거의 한 80%는요. 이 청광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래서 이 구성을 가지고 있는 발명이 어떻게 작용하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어떻게 되고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고 이 부분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담기는데 걔는 권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탈자 있어도 되고요. 거기에 변리사가 이렇게 자다가 오타 놓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거기는 권리에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청광이에요. 그래서 청광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리뷰는 청광만 리뷰하시면 되고요. 청광 1항만 리뷰하시면 돼요. 한 페이지 안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그 청광 1항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변리사한테 전화하셔야 돼요. 전화보다는 메일이 낫겠죠. 변리사들 맨날 상담하러 다녀가지고. 아무튼 청광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처음에 뭐뭐뭐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카테터에 있어서 또는 뭐 암호화폐에 있어서 뭐 암호화폐 생성 시스템 또는 보안 시스템에 있어서 이거는 발명의 구성 요소가 아니고요. 전제부라고 해요. 프레임블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발명의 카테고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IT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들어가요. 근데 이걸 잘못 쓰면요. 내 발명이 굉장히 한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안에 관한 어떤 솔루션이다 그러면 그냥 보안에 있어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거 왜 쓰냐면요.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1년에 20만 건 특허 출원되거든요. 중국은 1년에 220만 건 출원돼요. 그래서 비슷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카테고리를 리미트 해주는 거예요.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전제부에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변리사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전제부를 조금 더 넓히자 또는 전제부를 조금 더 줄이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한 A, 어쩌고저쩌고한 B, 어쩌고저쩌고한 C 여기는 세미콜론이 붙어요. 이 세미콜론 왜 붙냐면은 심사관이 이 명세서를 심사를 할 때 보기 편하라고. 저희는 이제 고시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채점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답안지를 써야 되거든요. 명세서도 마찬가지, 청구랑 마찬가지. 그래서 심사관이 보기에 구성 요소가 이게 이거랑 이거로 돼 있는 무슨 장치구나, 무슨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여기 세미콜론 찍어줍니다. 근데 법적으로 안 찍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안 찍는 분들은 약간 올드한 변리사라고 보면 돼요. 옛날 분들이 좀 안 찍고 뭐 그렇긴 하는데 ABC를 포함하는 무슨 장치예요. ABC를 포함하는 무슨 장치? ABC를 포함한 무슨 장치? 자, 근데 경쟁사가 내가 특허를 이거 가지고 있어. 근데 경쟁사가 A, B, C에다가 D를 붙여가지고 좀 더 섹시한 뭔가를 만들어냈어. 자, 그러면은 내 특허를 침해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자, 침해하는 거다. 경쟁사가 A, B, C에다가 D를 붙여가지고 만들어냈어. 자, 특허 침해다. 특허 침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특허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니까. 자, A, B, C, D라는 프로덕트를 경쟁사가 만들었어. 자, A, B, C, D 안에는 A, B, C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뭐 A, B, C를 포함하는 무슨 장치는 다 내 거라니까. 그러면은 A, B, C에다 D를 붙이든 D 할아버지를 붙이든
A, B, C가 들어가 있으면은 네트커를 침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포함함. 그래서 A, B, C로 구성된 무슨 장치 그러면은 사실 좀 약간 옛날 스타일로 쓰시는 분들이. 자, 그러면은 퀴즈 하나 더. 이렇게 내가 특허권자인데 내 경쟁사가 C를 빼고 A, B로 비슷한 걸 만들었어. 디자인 되게 잘해가지고. 그러면 A, B로 돼 있는 무슨 장치가 경쟁사에 의해서 막 생산되고 있어. 그러면 내 특허로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없다. 정답은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경쟁사는 A, B로 구성되어 있는 무슨 장치를 하잖아요. C가 없잖아. 내 거는 C를 포함해서 실행해야 되는 AND 조건이 걸려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피 전략. 경쟁사는 회피 전략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래서 능력이 없는 변리사랑 일을 하면은 여기에 막 사족을 쫙 붙여. Z까지 붙여.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등록을 시켜. 근데 그 권리 범위가 점특허를 받은 거기 때문에 마케팅적으로 쓰는 거는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상담할 때 물어봐. 솔직히 이거 등록 어려운데 등록증이 필요하신 거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청구항을 조금 구성 요소를 많이 붙여가지고 일단 등록까지는 시켜드려요. 등록증 가지고 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등록증 멋있게 생겼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구성 요소가 너무 많으면 그러면은 경쟁사가 구성 요소 중에 일부를 빼고 실행하거나 아니면 거의 다른 걸로 치환해서 실행하면은 내 특허를 회피하게 돼요. 이게 바로 구성 요소 완비의 법칙이고, 이게 특허의 게임의 법칙을 다 설명하는 딱 한 페이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쟁사들을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하셔야 돼요. 경쟁사 이름을 키프리스에다 집어넣으세요. 출원인 또는 등록원자. 그래서 경쟁사 뭐 예를 들면 뭐 소카 집어넣으시고, 사실 소카는 서비스 창업이기 때문에 별로 특허 많지 않아요. 어쨌든 뭐 스타트업 서비스를 뭐 카피하는 뭐 대기업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변리사로서는 두 가지 방법을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특허 청구항이 과연 읽히느냐. 읽힌다는 표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등록 특허로 네이버를 때려잡을 수 있느냐. 근데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 쉽지는 않아요. 그럼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 거는 건데, 그거는 변리사의 영역 오버예요. 그건 변호사랑 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강한 특허의 효과, 그러니까 스타트업 뭐 최신 스타트업은 아닙니다. 옛날 스타트업 중에 이제 그 싸이월드에다가 미니미와 미니룸을 공급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여자 대표님이시고, 이분은 싸이월드 SK 쪽에 이제 본부장님이셨고 지금 은퇴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허정선 대표님이 1999년 10월 25일 날 캐릭터 생성 방법 및 그 기록 매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발명이 아주 완성됐다고 보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1년 지나기 전에 국내 우선권 주장을 해서 후출원을 해서 이 앞에 선출원이랑 묶어줘요. 이런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게 국내 우선권 주장이라고 하는 게 꽤 쓸만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뭔가 아이디어가 있고, 이 아이디어가 코어는 있어. 아이디어 코어는 완성됐는데, 일단은 좋은 멤버들을 모으려면 어디 가서 발표를 해야 되기도 하고, 해커동 가서 뭐 사람들 끌어오려면 얘기를 하긴 해야 되잖아. 근데 완성은 아직 안 됐어. 그랬을 때는 가출원을 해놓을 수는 있다. 가출원은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출원해놓고 1년 안에 후속 출원하면서 두 개를 묶어주는 거예요. 약간 시간차 공격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특허가, 이거는 이제 청구항을 한번 살짝 읽어드릴게요. 자, 앞에 전제부가 있어요. 있어서로 끝나죠. 이건 전제부예요. 자, 그래서 전제부가 뭐냐면은 캐릭터 생성 시스템에 적용되는 캐릭터 생성 방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캐릭터 생성 방법 외에는 난 이 특허 딴 데다 쓸 생각 없다. 이렇게.
자, 그리고 1단계 하고 여기 세미콜론 돼 있죠?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로 돼 있어요. 자, 근데 1단계 뭐냐면 기저장돼 있는 캐릭터 구성 요소에 대한 샘플 이미지를 유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게 1단계래요. 이게 뭐냐면은 런닝셔츠 입은 샘플 이미지 준다. 기본 이미지, 기본 아바타.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바타 특허예요. 자, 일단 런닝셔츠 기본 얘 준다. 이게 이제 샘플 이미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자, 2단계 뭐냐면은 선택된 각 캐릭터 구성 요소에 대한 샘플 이미지들을 부위별로 합성한다. 이게 뭐냐면 장갑 주고 선글라스 주고 머리 모양 바꿔주고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3단계 합성되어 있는 캐릭터 구성 요소에 대한 이미지 특징 정보를 변경한다. 자, 그래서 이거를 결합해서 컨펌 누르면은 서버에다 정보를 보내서 얘 아바타를 이렇게 바꿔준다. 요거예요. 픽스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위대한 아바타 특허입니다. 우리나라 아바타 비즈니스가 그때 당시 200억이 넘었어요. 옛날 돈 200억이면은 지금 1000억이 넘는. 아무튼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프리첼, 버디버디, 한게임 등등이 아바타 사업 세이클럽 아바타로 돈 되게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특허에 이제 많이 걸렸어요. 다 걸려가지고 이제 그 심판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M게임, 네이버, 그러니까 여기는 한 게임이에요. M게임, 한 게임, 버디버디가 요 허정선 대표님한테 라이센싱 받아가지고 특허권을 이전받은 거예요. 지분을. 라이센스라기보다는 지분 이전이에요. 그러면은 공유 특허권자는 이 발명을 실시할 수 있거든. 그래서 공유 특허권자들이 돼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특허는 돈이 돼요. 특허는 돈이 되는가? 근데 특허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못 배운 거예요. 특허가 보호하고 있는 발명이 시장을 형성하면 특허는 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허에 대한 맹신은 하지 마세요. 기술금융?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하여튼 요런 게 지금 많이 그 발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특허 한 건만 가지고는 사실은 쉽진 않아요. 물론 바이오나 케미칼은 특허 한 건으로도 가능한데 IT나 기술 쪽은 기계 쪽은 특허 한 건으로는 안 됩니다. 자, 이게 아까 보여드린 그 기술 신용 등급 평가 보고서. 그래서 다른 회사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지식재산 금융 이런 거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거에 관한 부분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특허 가치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메모를 좀 해놓으시자면 그 한국발명진흥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발명진흥회가 특허청 산하의 이제 이제 IP 관련된 지원 기관인데 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이 특허 가치 평가 비용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평가를 받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2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받으면 그걸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러면은 은행은 이 특허 포트폴리오를 담보로 잡고 이걸 경매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해야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대보증의 예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특허 담보 대출 그리고 그 전에 특허 가치 평가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IP 유동화는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어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유저 익스피리언스 관련돼서 아주 재밌는 케이스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UX 특허는 재밌어요. UX 특허는 진짜 되게 재밌고 이게 뭐냐면은 그 밀어서 잠금 해제 케이스예요. 지금 아이폰에서는 지금 페이스 아이디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는 뭐 홍채로 하기도 하고 뭐 좀 많이 달라졌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이제 밀어서 잠금 해제 인터페이스를 많이 썼어요. 이건 비밀번호에 의한 락 해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크린 락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요. 옛날에 그 햅틱폰 기억나세요? 햅틱폰, 그다음에 아레나폰, 그다음에 초콜릿폰. 그러니까 풀터치 디스플레이 폰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스크린 락 기능이 없으면은 무슨 비극이 벌어지냐면 저 이제 노래방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잘못 터치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와이프가 제 노래를 듣게 되는 그런 네, 번호가 이제 잘못 눌리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 락 기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2004년부터. 근데 그 스크린 락을 해제하는 게 바로 이 휴대폰, 그때 당시 휴대폰의 옆면에 요 자물쇠가 프린트되어 있는 홀드 버튼이 있었어요. 그때는. 기억 안 나시겠죠? 그래서 그 홀드 버튼을 없앤 게 바로 이 소프트웨어적인 UX 특허예요. 그 홀드 버튼을 없애고 요거를 한번 미션을 수행해주면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뜨거나 아니면은 그냥 바로 그 바탕화면이 뜨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 발명 중에 굉장히 위대한 발명인 게 그 하드웨어로 존재하던 홀드 버튼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홀드, 거기에 홀드라고 표시 인쇄해야죠. 그 버튼 하나에 1,000원이죠. 그 다음에 그 버튼 밑에 방수 필름, 그 다음에 방수 필름 밑에 스프링, 그 다음에 그 스프링 밑에 전기적인 신호를 처리해주는 어떤 센서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다 합치면 한 5,000원인데 전 세계 휴대폰이 한 8억, 10억대 그때 당시에 그랬으니까 그 홀드 버튼을 없애버린 소프트웨어 특허랍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특허는 UX 특허지만 굉장히 좋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발명인 거죠. 그래서 얘가 미국 FA에서 2006년도에 2008년도에 이제 출원이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발명일수록 청구항수가 많아. 시이 안 불렀는데. 자, 중요한 발명일수록 청구항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65개의 발명들이, 그러니까 개량 발명 포함해서 65개의 발명들이 이 특허 문서에 들어있는 거고, 이게 2008년도에 미국에서 출원돼서 전 세계 50개 국가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한 국가당 특허 비용이 대충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굉장히 비용을 많이 쓴 특허라는 거죠. 애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허. 아무튼 청구항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자료를 따로 한번 받아서 보시고, 이게 이제 삼성 갤럭시 S1에서 나왔던 잠금 화면 해제 인터페이스예요. 정말 이거는 근데 애플이 가지고 있는 특허, 이거 청구항 설명해야겠다. 자, 이거 눈에 잘 넣어두세요. 눈에 잘 넣어두시고, 자, 청구항 한번 볼게요.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컴퓨터로 구현돼야 되는데,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장치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컴퓨터로 구현되겠죠. 그리고 터치 디스플레이 포함하겠죠. 자, 이 소니가 여기에서 회피를 했습니다. 이 전제부에서 회피를 했어요. 소니가. 소니 엑스페리아 X2에서 이 특허를 회피하는 거를 갖다가 소니가 구현을 해냈어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발명 내용 보지도 않았어요. 전제부만 보고도 회피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어요? 응? 컴퓨터가 아닌? 아니죠. 그래도 스마트폰인데. 소니도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이 특허를 이 전제부 레벨에서 회피해버렸어요.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냥 얘기해보세요. 정답인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조금 더 어떻게 잠금 화면을 해제했을까요? 터치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응? 아니죠. 터치 디스플레이는 존재하긴 했는데 다음에 호버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호버링하면은 해제하게 했어요. 그래서 터치하지 않고도 이 언락을 시켜버려가지고 그때 이제 소니가 이 특허를 회피하긴 했는데 좀 약간 애매했죠. 아무튼 근데 이제 발명 구성 요소는 요 4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세미콜론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안, 락이 돼 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에 접촉을 검출하는 단계. 그러니까 손가락 갖다 대는 거예요. 여기 갖다 대는 거예요. 갖다 대는 걸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죠.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에 사전 결정된 표시 경로를 따라서 잠금 해제 이미지를 이동시키는 단계. 그래서
얘가 잠금 해제 이미지인데 얘를 갖다가 이동을 시키는 단계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바로 나오는 게 사전 결정된 표시 경로를 따라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표현이에요. 이거를 일반적인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변리사들은 이거를 뭐라고 쓰냐면은 그냥 직선 경로를 따라 잠금 해제 이미지를 이동시킨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직선이니까 발명자가 들고 온 게 직선인데. 근데 이거를 쓴 미국 변리사는 사전 결정된 표시 경로를 따라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되게 드라마틱한 표현인 게 OS에서 사전에 경로를 결정을 하면은 어떠한 형상이든 그 경로가 S자든 뭐 동그라미든 그 경로를 따라서 잠금 해제 이미지를 이동시키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나라도 특허 수입료를 좀 올리면 변리사들이 안 바빠서 창의적인 표현이 많이 나올 텐데 안타깝습니다. 뭐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표현이고 이게 바로 특허가 짜증날 수도 있는 어려워요. 특허는 변리사인 저희가 봐도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아티스틱한 표현이에요. 이건 정말 이 청광을 보면서 처음에 깜짝 놀랐던. 아무튼 자, 그래서 세 번째, 상기 검출된 접촉이 사전 결정된 제스처에 대응하면 락을 풀어준다. 대응하지 않으면 락을 유지한다. 요 내용이에요. 이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구조가 프로그래밍 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if then이에요. if predefined 된 표시 경로를 따라서 unlock 이미지를 트랜스퍼 시키면 then 그거에 맞으면 풀어주고 그게 안 맞으면 락을 유지해라. 청구가 그렇게 써있어요. 근데 갤럭시 S에서는 이거를 되게 우연치 않게 회피를 했어요. 의도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에 옛날에 갤럭시 S1 썼던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해제하려면 화면을 움직이세요라고 써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화면을 잡아서 오른쪽으로 던지든 왼쪽을 던지든 아래로 던지든 위로 던지든 해제가 돼요. 화면 자체를 집어 던지는 그런 제스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정된 표시 경로를 따라서 잠금 해제 이미지를 이동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애플 삼성 1차 소송 때 갤럭시 S1은 크게 문제되진 않았어요. 이 특허에. 근데 갤럭시 탭 7 맨 처음에 이제 7인치짜리 나왔던 게 있어요. 그거는 안드로이드에 기본 탑재되어 있는 잠금 해제 프로그램을 그냥 썼거든요. 삼성에서 이걸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만큼이나 모델별로 팀이 분화돼 있구나. 서로 커뮤니케이션 안 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던 사건인데 갤럭시 탭 7은요. 그냥 7인치짜리 그거는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요 노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동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잠금이 해제가 돼요. 그러면 아까 애플 특허에 걸리는. 그래서 갤럭시 탭 7은 미국 수출이 금지가 됐었어요. 네. 자, 근데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부터 아마 이게 안드로이드 3.1인가 3.2인가 그럴 거예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부터 구글이 이 문제 때문에 이걸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바꿨어요. 처음에. 그때는 홍채 인식 뭐 이런 거 별로 발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손가락을 딱 놓고 이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어디든 벗어나면은 락이 해제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전 결정된 표시 경로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그래서 애플의 그 특허랑은 문제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UX 특허는 회피가 가능하긴 해요. 사람들이 미치도록 원하지 않는 이상 대중들이 반드시 그 UX 아니면 안 할래 이런 게 아닌 이상 UX 특허는 회피가 가능하긴 한데 경쟁사를 골탕 먹이기는 또 쉽긴 하다. 왜냐면 보이니까 소프트웨어 특허 중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이건 뭐 짧게 설명드려도 되니까 BM 특허 내달라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희한테 BLT한테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 특허 되게 많이 해요. 근데 항상 상담할 때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등록률이 20%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 그렇고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은 돈 버는 방법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머리가 기발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야 정원아, 야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면 되는데 이거 특허 내줘. 딱 그래. 그래서 아 형 술이나 마시라.
왜냐면 그 돈 버는 방법이 시스템에 체화가 돼 있어야 돼요. 서버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돼요. 물론 뭐 나중에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도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일렉트로닉 디바이스가 뭔가 결부가 돼 있거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특허도 괜찮은데 소프트웨어도 어차피 뭐 그러니까 컴퓨팅 디바이스에 의해서 구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통신 기술이 없이 그냥 돈 버는 방법은 특허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BM 특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특허기 때문에 특허는 기술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BM 특허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최초의 BM 특허가 뭐냐면은 그 은행에서 나왔어요. 파생 상품. 그래서 미국에서 그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에서 최초로 BM 특허 나온 게 1980년대 말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로 떼돈을 번 회사가 여행 관련된 웹사이트 중에 프라이스라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익스페디아가 있고 프라이스라인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전 세계 호텔 정보나 이런 거에 이제 그 두 맹주인데, 근데 프라이스라인이라는 회사가 그때 당시에 역경매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내가지고 그게 등록이 됐어요. 역경매. 그러니까 내가 몇 월 며칠 날 하와이에 가는데 예산이 뭐 50만 원 정도 되니까 좀 제한 좀 주세요를 인터넷에 올린 거야. 그러면은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야 뭐 그러면은 이렇게 상품 구성하니까 너 예산에 가자 하면서 제한을 주는 거야. 그 역경매 특허. 아주 그거를 야후가 따라했나 하다가 소송 걸려가지고 프라이스라인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스라인이 그 이후에 대기업이 됐어요. 아무튼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돈 버는 방법에 관한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옐로우 모바일 그룹이 비즈니스 모델 특허 많이 내고, 근데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단순히 기술에 관한 게 아니라 돈 버는 방법에 관한 거기 때문에 심사관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권리 범위를 너무 넓게 줘버리면 나중에 분쟁 생기고, 그러면은 무효 심판 제기되고, 그러면은 그 특허가 무효되면 심사관이 또 담당했던 심사관이 또 좀 심적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쉽게 주지 않는 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BM 특허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했던 스타트업 분쟁 케이스가 에드라떼 케이스예요. 그래서 에드라떼가 참 이름도 너무 잘 지었어. 광고를 보면 라떼를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에드라떼. 그래서 여기 창업자들하고도 친한데, 여기 창업자들이 이제 제 강의 들으러 온 거예요. 2013년도에. 그래가지고 유범영 대표가 지금은 이제 모비데이스 대표인데, 근데 하여튼 그때 나우 마케팅이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그때 이걸 갖다가 이제 CPI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CPI 비즈니스 뭐냐면은 캐시 퍼 인스톨. 그러니까 이 앱을 통해서 다른 앱을 소개받아서 다운로드 시키면은 그러면 다운로드 한 건당 캐시를 주는 그 모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유명한 데가 캐시 슬라이드, 그다음에 뭐 허니스크린, 그런 회사들 아직도 많이 있는데, 2013년 당시에는 그 시장 규모가 거의 1,500억 가까이 됐어요. SKT에서 무슨 앱이 나왔어. 그러면 이걸 홍보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에드라떼가 그때 당시에 다운로드 수가 200만, 300만 그랬어요. 그래서 에드라떼한테 광고비를 주면서 야 이거 푸시 좀 해봐. 그러면은 다운로드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사 기본 앱들 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깔려야 되는, 저의 기억으로는 KT에서 나온 이북 리더 이런 앱, KT에서 이북 앱을 만들었었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 앱에. 근데 그 부서는 인원이 40명이야. 그러면은 그 40명이 우리 KT 이북 앱이 다운로드가 10건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해. 그럼 우리 본부장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이제 캐시퍼 인스톨 앱 시장이 되게 커졌었어요. 주로 광고주들은 이제 대기업 또는 앱을 갓 출시한. 아무튼 근데 이 에드라떼가 되게 앱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포인트 사용처 확보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우 마케팅은 원래 마케팅 회사예요. 지금도 있어요. 잘 하시는데 여기 나우 마케팅은 이분들은 선수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특허부터 냈어. 구현은 천천히 하더라도 특허부터 낸 거야. 그래가지고 2011년 5월 달에 특허를 내가지고 이게 이제 2013년도에 등록이 됐어요. 나우 마케팅게. 그리고 나서 2013년 여름부터 리워드 앱 회사들한테 경고장을 보낸 거예요. 50개 보냈다고 들었어요. 난리가 났었죠 그때. 막 스타트업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했는데 경고장 받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회사 특허가 여기 이제 요게 그 변리사한테 이제 가지고 간 순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한다. 근데 뭔가 이렇게 뭐 SNS나 아니면 뭐 결제 관련된 그런 복잡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은 소프트웨어의 구현 로직을 이렇게 순서도로 만들어주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변리사한테 가서 요거 3단계, 4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변리사를 이해시켜야 돼 그렇게. 그래서 변리사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막 더 뽑아낸다면 그 좋은 변리사. 그런 사람들하고 일해야 돼. 아무튼 그래서 이 청광이 등록됐고요. 제가 청광 읽는 방법은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요거 자료 받아서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애드라떼를 만든 회사랑 나우 마케팅이랑 무효 심판 붙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무효 심판이 취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앱디스코가 그때 당시에 애드라떼를 만들던 회사고 나우 마케팅이 이제 그 특허권자인데 막 싸우다가 캐시 슬라이드가 돈을 더 버는 거야. 제3자가. 그래서 이거 아닌데 하면서 이제 둘이 갑자기 또 친해지고 해가지고 저 캐시 슬라이드를 잡자라고 하면서 이 광고 앱 소프트웨어 쪽에 이 특허 싸움은 정말 재밌습니다. 뭐 MBT 파트너스랑 그다음에 버즈빌이랑 소송도 있고요. 왜냐면 돈이 돼요. 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특허 핫합니다. 아직도 핫하고 계속 핫할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앱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단순히 뭐 다운로드 트래픽 많이 늘리고요. 뭐 네이티브 앱으로 뭐 광고 좀 하고요. 그런 생각에서 뛰어넘어서 새로운 광고 기법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스타트업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제일 어려워요. 네,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특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공지능 기술 특허. 이거 웬 생뚱맞은 말이냐 할 수 있는데 일단 들어보시고. 두 번째 인공지능 활용 방법 특허. 자 근데 1번은 텐서플로우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습니다. 1번은. 인공지능 기술 특허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5대 요소인데 이거에 관한 어떤 그 알고리즘적인 그 학습이 굉장히 많이 돼 있으셔야 돼요. 적어도 석박사 정도 되시는 분들도 이거 어려워요. 근데 하여튼 이 뭐 CNN, RNN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CNN, RNN 아닌 CRNN이라든가 아니면은 NNN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세요. 그리고 그걸 특허 출원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뭐라 그러지? 뉴런 뭐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쪽이 거의 20년 동안 연구가 되던 분야예요. 그러다가 그래픽 엔진의 발전으로 이게 진짜 되기 시작한 게 몇 년 전인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건 아주 옛날에 나왔었어요. 하여튼 이거는 이제 삼성에서 삼성은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삼성의 뭐 아키텍처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특허를 내세요. 읽고 싶진 않아요. 어렵다. 뭐 하여튼 도면은 이래요. 이것만 봐서 몰라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활용. 우리는 이거를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아니면 뭐 IBM의 뭐를 이용해서 한다? 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메인 널리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강의실에서 뭐, 뭐 특정한 강사가 왔을 때 이제 수강생이 몇 명 올지 예상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강사한테 돈을 얼마나 줘야 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인덱스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인덱스를 어떻게 잡느냐는 결국에는 도메인 날레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스타트업들 중에 투자를 잘 받는 데도 있고 투자를 아예 못 받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후자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공지능 스타트업들 중에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뭐 텐서플로우도 왓슨이든 하여튼 인공지능 엔진을 잘 다루는 팀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걸 수정해서 자기만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팀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도메인 나레지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를 알지 못하는 팀들은 SI밖에 안 돼요. 그냥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우리가 5억 줄 테니까 3년간 이거 만들어줘 라고 네이버나 SKT나 KT나 뭐 이런 데서 부탁을 받아서 거기서 5억 받고 해줘요. 그런 데는 VC들이 관심이 없어요. SI 회사처럼 될 거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그러니까 도메인 널리지에 대해서 확실히 뭔가 알고 있다, 뭔가 경험을 했다. 나 중고 자동차 딜러를 9개월 동안 했다. 헤이딜러 박진호 대표가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광명 그 자동차 거래소에서 9개월 동안 알바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딜러 시장에 대해서 9개월 동안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도메인 널리지를 가지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뭔가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VCD 관심이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활용도 한번 듣고 오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충분히 써놨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IoT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IoT는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도 잘해야 되고요, 하드웨어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IoT는 진짜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거기다가 막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부터 유통과 마케팅과 이런 거에서 막 절벽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Io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그 M2M, 유비쿼터스, RFID, USM 이거랑 차이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IoT에 뛰어들지 마시고요. IoT는요 기존의 M2M, 유비쿼터스, RFID, USM에다가 새로운 서비스를 붙이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뭐 그러니까 LG전자가 싱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에 대부분의 가전이 LG예요. 그래서 저도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LG전자에 있는 제 친구들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대. 데이터에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뽑아내야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뭐가 나오고 있기는 하대요. 근데 새로운 서비스를 설계하는 게 IoT에서 진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새로운 서비스. 왜냐면 이 유비쿼터스라는 말이요 20년 전에 정부에서 밀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M2M, 사물통신 뭐 이런 말들 예전에 정부에서 다 지원금 줘가지고 다 이렇게 하던 거였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 인덱스를 잡아서 어떤 밸류를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어떤 걸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뭐 잘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에이컵스라고 스마트 물병 만든 친구들 저희가 특허를 내줬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사례를 좀 더 보여주면 좋은데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쓴 특허가 몇 건 되진 않아요. BLT는 한 30명 되기 때문에 제 밑에 직원들이 그러니까 저희 후배 변리사들이 쓰는데 걔네가 저보다 잘 써요 특허를. 아무튼 그 제가 직접 쓴 특허 중에 몇 건 안 되는 특허 중에 이제 대박 특허가 하나가 나왔었는데 그게 IoT 보안 특허예요. 이게 201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메일에서 스팸 메일 30만 통이 날라간 냉장고에서 스팸 메일 30만 통이 날라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ASD 소프트라고 여기 이제 박현상 대표님이 아이디어를 딱 낸 거야. 야, 냉장고에서 사용자들한테 주는 정보가 기껏해야 날씨 정보,
아니면은 뭐 오늘의 추천 요리, 아니면은 뭐 유통기한 확인, 이 정도인데 스팸 메일이 30만 통이 날아갈 정도면 이거는 그러면은 홈 허브랑 냉장고랑 그 교신을 하면서 트래픽 양이 변화가 감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특허가 바로 이 특허인데, 일단은 가전기기와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다가 트래픽이 이상하게 변화되면 차단한다. 라는 네트워크 차단한다. 그래서 이 특허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특허 청구 범위로 등록이 됐어요. 그것도 우선 심사했는데 2달 만에 등록이 됐어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쉬운 청구항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등록이 되고 나서 ASD 소프트 쪽에 전화가 계속 가고 있어요. 이 특허 팔아라. 이 특허 팔아라. 근데 안 팔고 지금 계속 가지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자면, 특허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IT 분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못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게 새롭지 않은 거예요. 자,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사례 중에 뭐 환경이 생활과학이라는 회사, 이 회사는 되게 잘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스팀 청소기 하나에 86개의 특허가 막 꽁꽁 싸매져 있었어요. 그래서 8년 동안 짝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특허들이 환경이 생활과학의 스팀 청소기를 지켜준 그런 특허들이고, 근데 이제 유행이 지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스팀 청소기가 10년 동안 잘 팔았어요. 그리고 환경이 생활과학이, 거기가 이제 환경이 대표님도 참 훌륭한 분이고, 넥스트 아이템을 끊임없이 찾으셨어요. 뭐 음식물 그 말리는 거 건조기, 그다음에 이제 세워서 하는 다리미 뭐 하긴 했는데, 소형 주방 가전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되긴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참 그 회사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완전 그냥 원히트 원더가 될 수 있고, 퓨롬도 마찬가지. 짝퉁들이 지금 막 나오고 특허를 회피해서. 근데 어쨌든 얘는 그래도 10년 갔어요. 그래서 참 좋은 그런 케이스였다. 그리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누구랑 싸움이 붙었을 때 얘가 이제 라이트 펀치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레프트 펀치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놈이 날 쳐? 그러면 나도 저놈을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특허가 많으면 쟤네들이 우리한테 함부로 소송을 걸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 특허 10개를 다 죽이려면은 소송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특허 포트폴리오는 정부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시든 투자금을 받아서 하시든 하여튼 신경을 쓰시고, 근데 그 또 한편으로는 스타트업들 중에 기술 개발은 안 하고 특허만 와장창 내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 이제 약간 저희 쪽에서는 특허 뽕이라고 하는데, 환각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특허만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별리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특허 많이 들고 있다? 그 입증하는 거는 프로덕트예요. 결국 시장에서 그 보호하고 있는 그 발명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지, 특허만 잔뜩 낸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상장사들은 특허를 와장창 내는 이유는 당연히 그게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사내벤처 중에 망고슬래브, 저희 아이디어 워크숍 해서 이 회사 특허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시리즈 A를 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아이디어 워크숍까지 해가지고 이제 패스트 아이디어 트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등록 특허를 6개월 동안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상도 받고 CES 가서. 그렇습니다. 뭐 넓은 특허를 가지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긴 한데, 사람 생각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특허를 갖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물론 좋은 변리사 만나면은 좋은 특허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는데, 변리사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같이 이제 팀워크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출원을 하고 나서 그 출원을 묶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가출원이라고 하는 거를 전략을 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고,
특허는 출원하고 나서 1년 6개월 뒤에 공개가 됩니다. 강제로. 이건 모든 나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다 그러면은 1년 6개월 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출원 제도를 통해서 커스트 다운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구체화는 안 돼 있는데 아이디어 코어는 형성이 돼 있어. 그러면은 가출원을 해주세요라고 변리사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변리사들이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법률적 용어,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원래 특허 출원할 때 뭐 150에서 한 200만 원 들어요. 출원할 때 출원 비만. 근데 가출원은 아이디어 코어만 청구항 1항만 딱 쓰고 도면도 한두 개 쓰고 발명에 상세한 설명 한 대여섯 페이지 쓰고 그리고 특허 출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로 보완해요? 아까 전에 제가 다 말했어. 이거 줘야지. 가출원 해놓고 그 다음에 뭘로 보완해? 뭘로 보완해? 가출원만 하면은요, 그건 사실은 완성된 발명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뭘로 보완해요? 아까 전에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국내 우선권 주장을 동반한 후출원. 네. 그 아바타 특허도 그렇게 완성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후출원을 1년 안에 해야 돼요. 그 대신에 가출원은 비용을 뭐 한 6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사무소마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가출원을 해놓으면 여러분의 아이디어 코어 에센스는 어느 정도 보호된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우선권 주장을 동반한 추가 출원을 1년 내에 하면서 이 두 개를 묶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큘러스 리프트가 그 전략을 써서 페이스북을 농락했죠. 그러니까 가출원 많이 해놓고 페이스북한테 야 우리 아이디어가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서 회사를 2조 원에 팔았나? 그때부터 VR 바람이 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오큘러스 리프트가 페이스북에 인수가 되면서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가 막 그랬죠. 그렇습니다. 5분 남았는데 자 디자인 보호법이랑 저작권 살짝 얘기 드릴게요. 디자인은요 원래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디자인권이라고 하는 게 없었는데 디자인권은 원래 물품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아이시스 생수병의 이 외형 디자인 그다음에 뭐 여성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뭐 르파르 겐조 그 향수병 겐조 향수병 아니면 디오르 향수병 자도르 그 향수병 모양 특이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원래 디자인권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80년대 이후에 야 소프트웨어 이거 장난 아닌데? 하면서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디자인권을 보호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커지면서 90년대에 디자인권이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폰트, 글씨체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글자체 디자인 그게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됐고 그 다음에 뒤에 애플이 우리나라에 디자인 등록을 받아놓은 게 500개가 넘어요. 이 화면 하나하나가 그리고 굉장히 치명적인 디자인권을 또 내놓은 게 뭐 지금은 뭐 iOS 업데이트 지금 13 버전까지 된 상황에서 아주 옛날 얘기지만 iOS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디자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이제 타임 피커, 데이트 피커, 타임 피커. 그러니까 타임을 선택하는 거, 데이트를 선택하는 거. 이게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음영 처리를 해가지고 이게 마치 통을 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냈는데 이거 정말 위대한 디자인거든요. 왜냐하면 제 지금이야 많이 컸지만 제 2살짜리 딸내미가 이걸 보면서 이걸 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인지심리학적인 그런 디자인이고 한편으로 그때 당시에 안드로이드는 이거를 눌러서 키패드가 떠서 숫자로 입력하거나 아니면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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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겁나 누르게 하는 굉장히 후진 디자인을 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디자이너들 지금도 뭐 홍대나 뭐 어디 뭐 저기 디자이너들은 아이폰만 써요 당연히. 그냥 옛날부터 아이폰을 쓰니까. 왜? 아이폰이 팬시하지. 그게 바로 이 디자인권이 만들어낸 그런 여러 요소 중에 하나예요. 안드로이드도 최근에 이렇게 바뀌긴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 통 돌아가는 거는 안 되고요. 선택하려고 하는 거는 좀 진하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숫자들은 좀 연하게. 왜냐하면 아이폰을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줘도 사람들이 굴려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 타임 피커, 데이트 피커 디자인권은 iOS가 나온 정말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였고, 이게 이제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후질 수밖에 없었다. 요즘에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구글이 그 매터리얼 디자인 컨셉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매터리얼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철학적인 그런 컨셉이긴 한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구글이 좀 괜찮아진 거죠. 이게 우버가 갖고 있는 디자인권이고요. 우버 같은 경우에는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원래 우버는 서비스 창업이기 때문에 특허에 처음에는 신경을 별로 안 썼는데, 우버가 갖고 있는 특허권 중에 굉장히 팬시한 게 뭐냐면은 우버 기사의 루트와 우버 이용자들의 퇴근 시간을 추정해서 이 우버 기사가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루트 계산해서 이제 기사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루트로 가면 요놈이 이때쯤 퇴근하니까 당신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 알고리즘. 그 다음에 디자인 쪽에서는 이 밑에 우버의 디자인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이 밑에 하단 바에 우버의 다른 서비스들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점선으로 돼 있잖아요. 점선으로 돼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위에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실선으로 돼 있는 부분만 우리가 권리를 요청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억셉트가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나 아니면은 뭐 카카오 택시나 이런 디자인 쓸 수가 없어요. 밑에 내비게이션 바, 그리고 아이콘에 대해서 디자인 추론했고, 그렇습니다. 디자인권은 이건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하나만 이거는 말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디자인권이 원래는 15년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애플 삼성 소송의 당사자 국가이다 보니까 애플 삼성 소송 이후에 디자인권의 중요성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특허랑 동일하게 보호돼요. 그래서 디자인권이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호 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그 다음에 저작권은 이제 마지막. 저작권은 그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소스코드도 창작물이고 인간의 사상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소스코드는 저작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저작권. 그리고 저작권이 언제 생기냐? 여러분들이 공개했을 때 생깁니다. 표현했을 때. 자, 그래서 저작권을 가장 확실하게 보호받는 방법은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버리세요. 아니면 깃허브에다가 소스코드 딱 올리잖아요. 깃허브에 올라간 그 시간하고 다 떠요. 그래서 저작권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참 편해요. 참 편한데 장점이 이런 게 있어요. 표현된 순간 권리가 발생해요. 저작권은 특허청에서 지금 관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청은 뭔가 심사를 해서 권리를 줍니다. 근데 저작권은 표현된 순간 권리가 발생하고요. 출원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자꾸 출원이라는 말 썼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어플라이예요. 어플라이. 근데 저작권은 출원하지 않아도 권리가 생겨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연차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아까 연차료 얘기했죠, 제가. 자, 네 번째, 작가 사후 70년간 보호됩니다. 우리나라는. 왜냐면 한미 FTA 때 미국 애들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작권 보호 기간이 작가 사후 70년이에요. 왜 그러냐면 디즈니 때문에 그래요. 월트 디즈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원래는 미국도 50년이었는데 디즈니사가 이걸 70년으로 늘렸어요.
미국 정부를 소송해가지고 저작권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디즈니 판례가 있는데 미국이 그렇게 했는데 한미 FTA 협상할 때 미국이 야 너네도 이렇게 해. 해서 우리나라가 저작권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더 좋아요. 우리나라도 문화 콘텐츠 잘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은 거예요. 상속도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뭐 이것만 보면은 저작권이 짱이죠. 모든 권리 중에 엄청 편하잖아요. 근데 왜 특허를 낼까요? 뒤에 나오는데 저작권은요 심사를 안 하고 저작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저작권의 존재 여부부터 법원에서 내가 증명을 해요. 법원에서 증명하는 게 제일 짜증나요. 그러니까 특허 디자인 상표는요 특허청에서 심사를 해주거든.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심사관이 열심히 심사해서 이제 권리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어요. 근데 저작권은요 내가 저작권 있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내가 증명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을 행사하는 게 완전 데드카피가 아닌 이상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보조해 주는 게 뭐냐면 저작권 등록이에요. 그래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등록 시스템에 가서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 뭐 이미지라든가 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등록을 시키면 2주 뒤에 저작권 등록증이 집으로 옵니다. 사업장으로. 그래서 뭐 저작권 시스템 여기다가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변리사 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소나 이렇게 해가지고 의뢰하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뭐 질문 있으세요? 짧게. 하여튼 뭐 수업 분위기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어느 정도 내용을 다 인지는 하셨을 것 같고 모르시면 제가 오늘 그 강의를 녹화했으니까 유튜브에서 엄정한 이름 쳐가지고 요 내용 그대로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참 세상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MBC만 다시 보기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뭐 그러면은 여기 그 BLT sean@blt.kr 이렇게 메일 보내시면은 제가 나중에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